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팩트만을 보도하는 아주 뉴스룸 우리 앵커 유나입니다. 오늘 홍익 오후 2시에 종로구 그 소재 통일빌딩 3층 전통을 소회의실에서 열린 홍익정신함양 사주신 세미나에서 우리 박찬희 박찬희 홍익정신학술원 원장은 홍익화백주의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박 원장은 홍익화백주의가 전통적 이념인 홍익인간과 현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 철학임을 강조하며 평등과 조화, 원장께서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하시고요.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다음 설명했습니다. 주까지 이번 연결이 세미나는 됩니다. 홍익정신의 그래서 현대적 적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많이 제시하며 나오셔서 참석자들에게 큰 홍익인간에 울림을 대한 주었습니다. 연사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연결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바라며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찬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KMSTV 유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그 선인들이 하늘의 섭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선지자들이. 근데 하늘의 섭리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이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보지 못하는 하늘의 질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생성된 것이 138억 년 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구는 45억 년 됐고, 근데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의 최초의 발생지는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 요즘 인류학계에서 공인된 학설이라고 얘기해지고요. 근데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어요. 창조론은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진화론은 유인론에서 인류가 진화해서 현생 인류가 됐다. 이게 침팬지를 또 얘기를 하죠. 침팬지가 유전자 DNA를 검사해 보면은 인류와 99%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 전은 침팬지가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는 조금 지지를 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는 만물의 영장으로 처음부터 지구상에 등장을 했다. 그런 쪽에 저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들으니까 유인원, 이게 침팬지, 하여튼 유인원의 유골은 170만 년 전에 유골이 발견이 됐고, 현생 인류의 유골은 종전에는 90만 년 전에 그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지난번에 그 중국 후베이성에서 100만 년 전에 인류의 유골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한당국의 역사는 7만 5천 년, 이 7만 5천 년 전에 아반과 아만이 천해를 건너서 만나가지고 오색인종을 퍼뜨렸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원을 우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근데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시점은, 과거에는 최초에는 문자가 없었고, 언어는 물론 있겠죠. 언어가 있어야 서로 소통을 했으니까. 문자가 없어서 그 기록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가 문명이 시작한 것은 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인류 문명은 시작이 되었다. 그러고 문자를 발명하면서 기록을 우리한테 전해오고 있다. 근데 우리 한민족, 우리 조상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지를 했고 천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선민족이라고 하고 또 자흥자국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최초의 천부경이 한인 천재 시대 때는 구존으로 전해왔다고 해요. 구존으로 전해왔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도 문자가 없지 않았었는가. 그러니까 구존으로 천부경이 전해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웅천왕이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으로 이주해오고 그때부터 최초의 녹도 문자가 발명이 되고 문자가 발명이 돼서 3일 신고도 나오고 참전계경도 나오고 뭐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어요. 한남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7만 5천 년 전, 그래도 뭐 그걸 쓸 수 있는 거는 9221년 뭐 이렇게도 기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주가 생성된 자체를 6천년의 역사로 보고 있거든요. 6천년의 역사로. 그러니까 아주 미천한 거죠, 그게. 근데 인류학자들이 최초에는 모계 사회에 있었는데 우리 한인 천재 시대에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모계 사회였는데 그것이 부계 사회로 넘어온 것이 6천년 전쯤 부계 사회로 넘어왔다. 이게 이제 남자가 가장이 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계 사회로. 그래서 한남국에 보면 한인 천재가 마지막 한인 천재가 커바른 한웅천왕을 태백으로 떠나보내면서 가거든 부계 사회를 정립을 해라 뭐 이렇게 당부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초의 모계 사회 때부터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홍익인간은 뭐냐면은 삼신 할머니가 우리를 점지를 해줘서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이 좋은 세상으로 빨리 나가라.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때려줘가지고 공고반점, 검은 반점이 멍이 들어서 나온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모든 종교들은 부계 사회로 넘어온 이후에 발생한 종교들입니다. 우리는 모계 사회에서부터 가르침인데 부계 사회로 넘어온 이후의 종교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역사가 6천년이라는 건 참 너무 미천한 얘기고 우리가 7만 5천 년이라고 해도 인류의 현생 인류 유골이 100만 년 전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인류학계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지구의 역사만 해도 45억 년인데 불과 7만 5천 년, 100만 년이라고 쳐도 지구의 역사에 45억 년에서 100만 년이면 아주 미천한 그런 역사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긴 줄 알고 있어도. 그래서 저는 그걸 표현을 하기를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것은 유년기였다. 유년기였는데 지금 앞으로 새로 맞이할 우리 시대는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아주 혼돈에 빠져 있다고 그러죠. 저기 미래포럼에도 가면은 허신행 장관님도 계속 그런 말을 해요. 혼돈에 빠져 있다, 세계가. 근데 혼돈 다음에는 어떤 질서가 올 것인가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혼돈 다음에는 새로운 질서가 올 것인데 그거는 평화의 시대, 인류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성숙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나를 탐구한 바로. 근데 그 혼돈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질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 가르침은 오로지 우리 홍익인간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예, 뭐 기독교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원론, 이분법의 가르침이거든요. 이원론, 이분법의 가르침은 우선 적과 동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의 HWPL의 경서 토론회에 지난번에 바로 어제 22회까지 했는데 뭐 거기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와 사탄이 있다. 근데 홍익인간에서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거든요. 홍익인간에서는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가르침만 있지 부정적인 표현은 하지를 않아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론회에 나가도 그 뭐 마귀와 사탄 이 소리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은 내가 여기 이제 토론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놓치질 않으려고 좀 가진 애를 써서 그걸 뿌리치지는 못하고 토론회는 계속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 홍익인간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열어나갈 수 있는 가르침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론론이요. 이론론. 이게 모두가 전일,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고 11함삼 하나 속에 셋이 함유되어 있다. 하나가 셋을 품는다. 유상규일 셋이 모여 하나로 돌아간다.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면은 인류의 바른 질서를 잡아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이메일을 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 뭐 이메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원론, 뭐 이원론 이걸 논을 해서 글을 써내 보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류 자연의 질서가 낮과 밤이 있고 여자와 남자가 있고 동쪽과 서쪽이 있고 모두가 이원론으로 돼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런 이메일을 나한테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류가 서로 어울리고 서로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화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론론이 아니고는 이원론을 가지고는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이원론을 가지고는 절대로 인류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모든 것이 전일,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다 이런 논리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홍익화백주의인데 제가 이걸 계속 이어나갔으면 벌써 이거 끝났을 건데 또 외부 강사님들이 요청을 하면 또 이렇게 시간을 내드리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홍익화백주의 세 번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인류의 그 지난번에는 공산주의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돼서 오늘날 이런 민주주의가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뭐 역사에 대한 책 많이 있죠. 근데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노조 오수본이 지었고 최완규가 번역을 해서 옮겨놓은 그런 책을 봤는데요. 민주주의 역사는 아테네 집정관 리시마쿠스의 지세하 기원전 436년에서 435년 1년간 반짝 민주주의를 좀 시행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때 민주주의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개념도 없고 아마 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최초의 그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던 거는 기독교가 세상에 알려진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에지요. 이원론의 어떤 그 정신 문명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민주주의가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 발전해 왔다면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됐을지 참 그걸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민주주의로 전개됐을지. 그런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유일신 사상에 의한 이원론, 적과 동지, 야당과 여당, 철저한 이원론에 의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기원전 436년에서 435년 1년간 반짝했죠. 500명의 평야에서 시민이 번갈아가며 작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고 나면 투표가 시작되었다. 손을 들거나 도자기 조각을 항아리에 던져 의사를 표명한다. 이래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원을 알리고 있으나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 정복당한 기원전 323년부터 미국의 독립을 선언한 미국의 독립 1776년까지 2100여 년에 걸쳐 이렇다 할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2100년 동안은 민주주의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공백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없었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공백 기간이 아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면 오늘날의 인류 문명은 어떻게 됐을지 참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기원을 알리고 있으나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의 정복당한 기원전 323년부터 미국이 독립선언한 1776년까지 2100여 년에 걸쳐 이렇다 할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다. 그 사이에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산발적으로 시도하고 있었으나 18세기 영국의 선거 정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편가르기, 부정부패, 입속 챙기기 등이 기가 찰 정도로 만연했고 공식적인 견제와 균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기를 민주주의의 모델을 영국에서 찾고 있거든요. 영국은 국회의사당에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잠을 잔다. 뭐 이렇게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도 민주주의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 사람들의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 민주주의는 아주 미천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선진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산발적으로 시도하고 있었으나 18세기 영국의 선거 정치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편가르기, 부정부패, 이쪽 챙기기 등이 기가 찰 정도로 만연했고 공식적인 견제와 균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혈연에 기대거나 소수 유권자들을 배수해서 의회에 진출하곤 했다. 당선된 의원들은 대부분 의정 활동은 뒷전이었고 대개 상원의 귀족 도당들이 사실상 나라를 쥐고 흔드는 형국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1721년에서 1832년 선거개혁법이 통과될 때까지 취임했던 23명의 총리 중에 16명이 상원 의원이었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는 영국의 잘 발전한 국회상을
예를 들면서 우리의 현 저질스러운 국회를 질타하기도 하나 영국이라는 나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유치하고 저질스럽게 출발하여 오늘날에 이런 것이다. 18세기 유럽의 정치인들은 아주 엷은 사회계층에서 배출되었고 이런 형편은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하우는 의뢰 귀족과 젠트리 계급, 중세 잉글랜드 신분 계급이 상층부를 차지하는 귀족은 자기 귀족과 그 아래 젠트리 계급으로 나눴다. 젠트리는 또 크게 기사, 에스콰이어, 젠틀맨, 순우 계급으로 구분되었다. 우리가 지금 영국을 평가하기를 신사도 정신이라고 하죠. 영국의 정신, 신사도. 이게 오늘날의 영국을 신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 계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이어왔죠. 그 이전에 영국의 조상들은 바이킹의 후손들이었어요. 바이킹으로 시작을 했어요. 바이킹은 뭐예요? 해상에서 노략질하는 게 바이킹이죠. 다른 선박들 지나가면 잡아서 탈취하고 그런 바이킹의 후손들. 지금은 우리가 영국을 갖다가 신사도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사실 홍익인간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인 천재의 한국, 한흥 천왕의 배단, 황군 황제의 고조선,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감히 우리 한민족 앞에서 신사도니 뭐니 이런 거를 나불거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가. 유럽의 시민이 더 강력한 국가 권력에 굴복하던 시절 미국은 전대미문의 규모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있었다. 미국의 새로운 체제는 다른 어떤 민주국가들보다 오래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초반 70여 년 만에 미국은 온 세계가 귀감으로 삼게 될 민주적 관행과 권리들을 원하고 실천했다. 1840년대가 되자 미국의 모든 백인, 성인, 시민은 주는 물론 연방선거에 투표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때까지도 이 남자들만 투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유럽의 본토의 민주주의보다 여성의 투표권을 더 먼저 우리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는 뭐야 돼요. 유럽의 본토의 지금 선진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리나라에 건국을 할 때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할 때 우리 여성들이 유럽의 여성들보다 더 먼저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행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미국도 선거권을 여전히 사유재산을 기준으로 했고 새 연방정부 역시 참정권의 자격 요건은 개별주의 자율에 맡겼다. 6주에서는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기존 잣대를 고수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기준을 아예 철폐한 주는 단 한 주도 없었다. 미국의 정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알렉산더 해밀턴은 1804년 10월 정적이었던 부통령 에렌버의 결투를 벌인 끝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 사람들은 결투를 할 때 총을 먼저 뽑아서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게 결투를 하면은 그 가해자도 벌을 안 받죠. 결투예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각국 성인 남성들의 권리가 확대되자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한 여성의 지가 부각되었다. 미국의 수잔 B 앤서니라는 여성 운동가가 1872년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다 체포되었고 재판 결과 불법 투표 행위가 인정돼 $100의 벌금형을 형에 처해졌다. 이때 $100면은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전에 그게 1871년에 $100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지 않겠어요? 벌금을 물었어요. 가서 투표했다고. 남자로 속이고 들어가서 투표를 했겠죠. 189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1894년 뉴질랜드에 이어 1902년에 호주에서도 여성들의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1905년 여성사회정치동맹 회원들이 자유당 화합을 무산시키는 사건이 터지면서 영국에서도 여성 투표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여성들의 강력한 참정권 대의 투쟁 끝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참정권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투표하고 남들 중에서도 여성은 아예 투표할 권리가 없었고, 근데 최초에는 우리 홍익인간이 처음 발생한 우리 조상들은 모계 사회에서 출발을 해서 부계 사회로 넘어왔는데, 부계 사회로 넘어간 뒤에 여성들한테 남성들이 얼마나 행패를 저지르는 그 역사를 보면 참말로 소름 끼치는 역사가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마녀 사냥, 마녀 망치 그런 기록들이 있죠. 임신한 여자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고, 또 우리 근세조선에 유학이 다스리던 근세조선에서도 남전여비 사상이 아주 크게 달했었죠. 여자는 실거지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된 게 있어도 쫓아낼 수 있는, 쫓아내면은 아야 소리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풍습. 이게 사거리가 있는데 이쪽에서 여자가 오다가 남자가 좀 늦게 오면은 남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대요. 남자가 앞으로 건너 지나가면 재수 없는 짓거리니까 기다려가지고 남자가 지나간 다음에 여자가 지나가야 된다. 또 암탉이 울으면은 집안이 망한다. 여자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은 그 집안 망한다. 이런 정도로 여자가 하대를 받는 그런 역사. 그게 옛날이 아니고, 일제의 36년 지배하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제 36년 식민정치 통치를 받으면서 양반상놈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제 36년의 식민 시대 때 어쩌면 평등사회를 이뤘다고 볼 수도 있죠. 양반상놈 제도가 일제가 없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중국은 그냥 여성 정치원 회원들이 자유당 화합을 무산시키는 사건이 터지면서 영국에서도 여성 투표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여성들이 강력한 참정권에 그 투쟁 끝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참정권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오늘날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고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로서 인민들에게 부분적인 자유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중국의 인민들이 참정권을 달라고 외치고 나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거대한 중국이 진화족의 중심이 돼서 56개 소수민족을 단일 국가로 묶어서 통치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자고로 중국 대륙은 이합집산이 빠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는 이합집산이 빨랐죠. 우리는 근세조선만 해도 518년을 이끌어왔고 신라는 1000년이 넘게 이끌어왔죠. 근데 중국은 하나의 왕조가 300년이 넘어간 왕조가 없어요. 보통 40년, 50년이면 또 왕조가 바뀌고 이합집산이 아주 빨랐던 그런 민족인데 중국은. 근데 지금 대통령이가 공산 통치를 하면서 꽤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70, 80년 됐죠. 공산 통치를 하면서. 근데 지금 합의 정치, 말하자면 합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산의 정치가 도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흩어질. 그러면은 56개 소수민족이 각자 분리독립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17년 초 러시아가 손실만 초래하던 전쟁에 휘말리고 황제가 그 선봉에 서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자유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대의원들이 강제로 황제를 폐위시키고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이 러시아도 이거 참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여기가 남성 혹동 선거를 통해 재헌의회를 만들어 러시아를 위한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때까지 집권한 과도적 정부였다. 하지만 재헌의회를 소집할 겨를도 없이 1917년 10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의 연정을 볼세비키 소련 공산당 전신인 러시아 사회주의 노동당 다수 급진파를 가리키는 그 수장이 바로 레닌이었다. 이 레닌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기기로 한다. 이게 볼세비키 혁명이죠. 선거를 신뢰하지 않았다. 볼세비키는 선거를 신뢰하지 않았다. 1907년 레닌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이 레닌이 연설한 겁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이라 하더라도 부르주아가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극소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 자본가가 있어야 산업을 발전을 시켜서 회사도 만들고 기업체도 만들고 그런데 자본가를 인정을 안 하지요. 공산주의는 노동자가 주인이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해서 74년 만에 끝났죠.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깊게 북간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석학들보다 우위에서 세계의 질서를 다 내다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그 정치가들보다 세계 질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내다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는데 여기에 노련하고 요즘 많이 지금 논란이 있죠.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매도를 하고 김구 선생이 애국적인 말을 남긴 것은 내가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라의 분단은 안 된다. 단독 정부는 안 된다. 이래 했는데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해놔서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살 수가 있죠. 남한마저 자유를 누리고 살 수는
남한마저 공산주의 국가가 됐더라면은 지금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2조 말기 못지않게 아주 형편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선각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만큼 이끌어와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앞으로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하면 그건 이제 곧 소멸해야 할 그런 체제고, 세계 질서를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 질서를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요. 그래서 우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을 기점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양대 세력이 소위 냉전 시대를 이끌어오다가 1991년 12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하는 조약에 서명함으로 74년을 유지해둔 공산주의 종주국이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평화적으로 전환함으로 냉전 시대를 마감하였다. 이게 레닌이 소련의 공산국가를 설립하고 1991년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때까지 딱 74년 걸렸어요. 인류 역사에 어떤 정치 체제가 74년 만에 반짝하고 떴다가 사라진 것은 공산주의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이 공산주의가 태동할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로테스탄트의 목사였고, 마르크스는 가톨릭의 신자였다고 했죠. 같은 기독교 집안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한 이원론, 이분법의 사고방식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나왔지만은 자유국잖아요, 공산주의는. 이 인류는 모두가 각자가 타고난 재질이 있고 소질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가 타고난 창의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유를 제한을 하면은 각자 타고난 그 창의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의력을 발휘를 할 수 없으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사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할 수밖에. 그래서 중국의 공산주의는 처음에 모택동이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짧은 시간에 선진산업국가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흑묘백묘론이다 이렇게 들고 나왔죠.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경제만 자본주의 경제를 한다. 근데 처음부터 그 모순을 안고 태어났던 거예요. 흑묘백묘론이라는 게. 이제 인류가 앞으로 등소평이가 하는 정치는 사회주의를 하되 경제는 자본주의를 한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저것이 앞으로 어떻게 갔는지를 그걸 가늠을 할 수가 없었죠, 학자들이. 그런데 공산주의가 가장 약점이 뭐냐면요, 통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봤죠? 대우그룹이 4대 그룹에
속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4대 그룹. 삼성, 현대, 대우, LG 뭐 이런 4대 그룹인데 대우그룹이 분시 회계 처리를 하다가 대우가 파산이 되는 걸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는 통계를 조작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 나라예요. 공산주의 나라치고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가 길게 가겠습니까? 중국의 공산주의가 통계를 조작한 그 후유증이 뭐냐?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어요. 그 후유증이 뭐냐? 통계를 조작해 놓으니까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인데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게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냈겠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걸 완성을 못하고 그냥 중간을 하고 유령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 그 아파트를 다 완성을 한다면은, 완공을 한다면은 30억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그 최원암 강사님은 여기 와서 60억 명이라고 하는데 좀 그건 과장된 것 같고, 하여튼 그 중국의 유령 도시가 30억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금 짓다가 중단해 놨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망하지 않는다는 건 이치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를.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통계를 조작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인데 아파트는 중국에 얼마나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가 그걸 몰랐지요. 중앙에서 30억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 아파트를 다 완공을 한다면은 30억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다, 이 짓기를 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통계를 조작해 놓으니까 중앙에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소련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에는 개개인의 창의력을 자극을 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이게 페레스트로이카고, 그다음에 글라스노스트 정보를 공개를 한다. 이게 그동안에는 공개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 그냥 비공개로 통계를 완전히 조작하라고 정보를 공개를 한다 이렇게 하고,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꿈을 꾸고 고르바초프가 계획을 했는데, 그 뒤에 받쳐주는 옐친이 그거를 또 사회주의 체제도 하질 못하도록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을 했죠. 근데 참 이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민주주의라고 그랬는데, 소련의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넘어올 때 피를 안 흘리고 아주 참 기적적으로 바뀌었어요. 전환했어요. 그런데 때늦은 푸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기 독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는 아주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됐고, 또 푸틴은 어떻게 하다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오히려 수렁에 빠져 있죠. 며칠 만에 그냥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여론이 파다했는데 막상 정전을 하다 보니까 2년이 넘었는데도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해가 망신데 수렁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세계 정세가 이런데,
우리는 이 혼돈의 세계를 바른 질서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로 나가는 첫째의 시발점이 뭐냐?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종로에 나와서 비관론자도 많이 만나고 낙관론자도 많이 만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무너져도 지금 북한은 무너지는 것이 아주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어요. 무너져도 압록강 너머에 중공군이 100만 명 내지 120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 북한이 무너질 때 넘어와서 접수를 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100만 명이 이상 압록강 건너에 중공군이 진을 치고 있다고 하도 중공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지금 힘든 그런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이. 중국은 한가족 한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써가지고 역삼각형 소노가 역삼각형 우리 한국도 그 길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은 아주 심하지요. 중국은.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중국은 곧 IMF 체제로 추락할 것이다. 그러고 북한이 무너질 때 미군은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구경만 하겠어요? 중공군이 북한으로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미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200년 내지 300년에 더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를 그걸 놓치고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접수를 하러 가지 못하게 중공군이 넘어오도록. 세계 인류 평화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가지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아우르는 그 시발점이 인류 평화, 지구촌의 인류 평화를 이뤄야 하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고 남한이 북한을 접수를 하지 못하고 중국한테 빼앗긴다면은 지금까지보다 더 새로운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구촌의 인류는 평화의 질서로 나아가는 건 요원한 거고 더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늘의 섭리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같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언제냐? 2, 3년 내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 3년 내로 남북 통일이 될 건데, 근데 제가 이 종로에 나온 지가 15년 됐는데, 모든 학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이게 물리적인 통일을 하는 데까지만 논술을 하지, 통일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학자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자, 여기 제가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글로벌 피스, 그러니까 이 가정연합의 문현진 박사, 문선명 선생님의 셋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장남이 돼서 글로벌 피스로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체계적으로 통일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 체계는 통일을 하는 데까지, 통일은 어떻게 했냐? 홍익인간 이념으로 통일을 하겠다. 여기 추천서를 많이 썼는데 추천서를 쓴 사람들도 전부 홍익인간 이념으로 통일을 한다. 또 본문에도 홍익인간 이념으로 통일을 한다. 근데 이제 이 문현진 박사는 우리 한민족이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한민족의 통일의 필요성, 한민족이 통일을 해야 인류 평화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걸 설득을 하고 세계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이 코리안 드림이거든요. 글로벌 피스에서. 그런데 제가 낸 이 한국학은 통일 후에 우리는 한민족이다. 북한의 동포와 남한의 동포는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걸 하나로 묶어서 말하자면 한민족의 정서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이게 한국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7, 80년 동안을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이데올로기로 심하게 이질화가 돼 있죠. 근데 통일을 한다면은 이 심하게 이질화가 돼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말하는 학자들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이 종로에 나온 지가 15년 됐는데. 그런데 통일 후에는 이 한국학에 기록한 육가원칙에 의한 논리 철학을 가지면은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복원을 한다. 이데올로기는 이제 그만 그건 버리고, 낡은 그런 정신이니까 버리고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한민족으로 복원을 하면은 우리 남북한의 동포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의 말라위, 스리랑카, 또 지금 러시아의 영토인 연해주, 몽골,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편입하겠다고 지금 시청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연해주 자치주의 지사가 한국에 다녀갔잖아요. 한국을 편입을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통일이 안 돼서 이런 딱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우리 한국으로 편입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남북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정신, 우리의 정서를 한민족으로 하나로 복원을 하는 것. 한민족을 하나로 복원하는 길은 홍익인간의 가르침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그런 논리 철학이 다른 거 없어요. 또 홍익인간의 가르침의 논리 철학은 이론론으로서 세계의 인류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통일을 하고 나면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고 아우르는 인류 평화의 길로 나가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이 남북이 통일이 안 되면 인류 평화는 절대로 인류 평화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HWP에 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헌법을 만든대요. 헌법을 만들어서 인류 평화의 헌법, 아주 구성력이 있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서 공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유엔기구잖아요. 인류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게 유엔기구에서도 그걸 이루어가고 있지를 못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그걸 공표해봤자 안 지키는 건 종이 쪼개죠. 근데
인류의 정신, 이 가치관을 바꿔놔야 돼요. 인류의 정신. 이 가치관을 바꿔야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서 이제 4분의 1이 갔죠. 지금 24년이니까.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인류 평화는 기필코 이루어진다. 인류 평화를 이루는 그 길은 홍익인간의 가르침에 의해서, 저도 물론 인류 평화가 완전하게 이룩되는 그 과정을 보질 못하고 저승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해야 할 일은 제도권의 교육으로 이걸 들여보내서 명실상부하게 교육법대로 우리는 교육을 해서 유치원부터 이걸 가르쳐가지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만들자. 그것이 1세대 30년이면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30년이면. 1세대 30년이면. 그때 가면은 우리가 홍익 화백주의를 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거 민주주의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인류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으니까 민주주의는 이걸 미련 없이 버리고 홍익화백주의로 헌법을 개정을 해서 홍익화백주의를 실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금요일 날은 홍익화백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반문론을 제가 강서를 하겠습니다. 강서를 하고 제가 이 펼치고 있는 홍익인간의 학문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시행령이에요. 1903인고 참정령은 모법인 그런 헌법에 해당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면은 요거는 그 밑에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령이 있어야 이걸 사회에 적용을 해서 홍익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홍익화백을 어떻게 실수할 것인가 방법론을 내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